안녕하세요. 비욘디 김현우입니다. 지난 시간 자폐증의 정의와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비욘디의 스마트 브레인 닥터 서경란 원장님 모시고 자폐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자폐증의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요즘 자폐증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만큼 증상이 다양하다는 얘기인데 증상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결국 원인도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 먼저 네. 이 그림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뭐 영국, 호주 뭐 멋진 그림들인 것 같은데. 예. 이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죠. 네네. 이렇게 그림을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렸는데 이런 그림을 자폐증을 앓는 분이 그렸다고 생각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분이 혹시 그리신 건가요? 네. 이분이 바로 스테픈 윌셔라고 네. 영국의 천재 자폐 화가입니다. 놀랍네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사회적인 능력이 또 부족해서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폐증이라는 것은 정신과 질환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질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 영역에 있어서 인간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경이로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미스터리한데 이 자폐증이 이렇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 뇌가 아직까지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근데 거죠. 최근에 이 브레인의 미스터리에 도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도전을 하고 있죠? 바로 오바마의 뇌 프로젝트라고 미국 할 수 대통령 있습니다. 오바마. 이 오바마는 인간 두뇌 지도를 그려보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네. 매년 1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하게 비용을 됩니다. 들이고 있고. 이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이 바로 브레인 매핑 프로젝트죠. 우리 뇌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요. 이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이렇게 시냅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시냅스가 100조 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1000억 개가 있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네. 엄청난 그래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들의 이제 구조와 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렇게 지도처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뇌 지도가 만들어진다면은 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이 자폐증이나 조현증, 치매 이런 두뇌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미스터리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진 프로젝트인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자폐증의 원인은 네이처,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은 nurture, 우리가 잘못 양육해서 생긴 문제일까? 선천적인 것인지 예. 후천적인 것인지.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네. 다른 질환은 몰라도 적어도 자폐증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여러 가지 신경생물학적인 취약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네. 한 1950년대까지만 해도 후천적으로 부모의 양육이 잘못돼서 자폐증이 생기는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자폐증을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이 레오 카너라는 사람인데 1943년도에 자폐증을 소개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의 부모가 상류층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자폐증이 상류층에서 많이 발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계층의 사람들이 자폐증에 대해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보고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오인이 됐던 겁니다. 네. 네.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태어날 무렵에 산전, 산후에 여러 가지 신경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달장애가 온 것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음의 병이다라고 봤다면 이제는 뇌신경학적인 문제 때문에 자폐증이 발병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자폐증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일란성 쌍둥이가 둘 다 같이 자폐증이 발생할 확률이 60 내지 92%라는 거죠. 근데 이란성은 거기에 못 미치죠. 훨씬 적잖아요. 그러네요. 결국은 유전자가 일치할수록 같이 자폐증이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족 연구가 있는데요. 네. 자폐아를 가진 형제의 경우에는 6%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한 120배 정도
해당이 되죠.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형제 관계가 훨씬 상관관계가 그렇죠. 높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자폐증은 어떤 방식으로 유전이 되느냐 이런 데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네. 유전하면 멘델의 유전 법칙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예, 멘델이 선택한 그 완두콩의 색깔이나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한 개입니다. 그쵸. 한 개이다 하나였기 보니까 때문에, 네. 예측이 아주 쉽죠. 음흠. 그런데 이 자폐증을 나타내는 원인은 유전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고 어느 유전자가 어떤 방식으로 유전되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썰이 있는데요. 네. 이 자폐증이 남녀비가 3대 1인데 오. 이것을 보면서 X 염색체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자들은 X 염색체가 XX 두 개죠.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XY로 X가 하나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X 염색체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네. 다른 X가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발병이 그렇죠. 좀 덜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X 염색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X에 문제가 생기면은 발병이 더 잘 된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요. 네. 또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는데 아버지가 자폐증인데 아이가 또 자폐증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자폐증인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아버지 Y 염색체에서 아들 Y 염색체로 유전이 된 것이 유전이 아닌가. 됐다고 보는 아하. 거죠. 이런 경우는 Y 염색체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성 염색체가 아니라 일반 염색체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자폐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전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X 염색체다, 상 염색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없지만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폐증과 다른 유전 질환이 함께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페닐케톤 요증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것은 선천성 대사 질환인데요. 네. 선천적으로 어떤 물질을 대사시키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의 결함이 있어서 그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네. 그 물질이 대사가 되지 않고 축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 뇌에도 이렇게 축적이 돼 가지고 결국은 경련이라든가 자폐라든가 지능 저하 이런 증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결절성 경화증은 이 아이의 얼굴에 보면은 작은 양성 종양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이것이 요 얼굴 주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피부 전체에도 생기고 몸 전체. 네, 눈, 심장, 폐, 신장 이런 데 다 오. 생기는 전신성 질환이에요. 장기 안에도 생긴다는 네네. 말씀이실까요? 이런 전신성 질환인데 뇌에도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뇌에 생기는 경우에는 지능도 떨어지고 관절 그렇겠네요. 발작도 생길 수 있고 네. 자폐증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X 염색체 중에서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X 염색체인데 그렇죠. 이쪽에 보면은 X 염색체에 작은 팔, 긴 팔, 긴 팔 끝에 뭔가 꼬리처럼 달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 유전자가 FMR1이라는 유전자인데 요 유전자가 잘 끼어지는 위치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잘 끼어지는 X 염색체를 가지는 경우에 약체 X 염색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보면은 당나귀 귀처럼 귀가 굉장히 크고 얼굴도 굉장히 길고 이마가 튀어나오고 인중도 굉장히 길죠. 네네. 지금 볼 수는 없지만은 입안에 입천장도 굉장히 높고 또 신체 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발가락에 붙는 등 이렇게 미세 기형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한테서 자폐증이 한 30%까지 진단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다른 증상이 함께 오는 것을 통해서 또 연구를 해본다면 그 자폐증의 어떤 정확한 원인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로 볼 때는 자폐증은 다른 유전하고도 연관돼서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난자 등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잖아요. 그 태내에서 자라는 환경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태어나서 또 환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특히 엄마의 태내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 있잖아요. 네. 양수하고 엄마의 모발 이걸 채취하고 신생아의 모발을 채취해서 중금속 검사를 했더니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 정도가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전자만
유전이 되는 줄 아는데 네. 사실은 이런 태내, 엄마 체내에 축적돼 있던 이런 중금속도 어허. 유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10개월 동안 엄마의 체내에 있을 때 후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런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허. 그래서 납 같은 경우는 키도 작게 하지만 네. 지능도 발달이 안 되게 하고요. 음. 이 수은 같은 경우는 특히 신경 독성이 심해서 자폐아들 같은 경우에 모발 검사를 해보면은 수은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네, 이 수은은 조금만 있어도 신경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 중금속은 우리 체내에서 가능하면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우리 플라스틱이라든가 요즘 환경 물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엄청 그런 많죠. 유해 물질들에서 비스페놀 A라든가 노닐페놀 같은 환경 호르몬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데 대한 노출을 줄여야만 자궁이 튼튼해지죠. 그런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 됩니다. 임신 초기 3개월이 중요한 건 아세요? 임신 초기 3개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그때 모든 신체 기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런 독성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은 기형아 출산이 많고요. 또 두뇌도 손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던 중에 이런 풍진이나 톡소플라즈마 같은 저런 질환에 감염이 되면 아이도 태내에서 감염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선천성 감염으로 인해서 성장에도 문제가 되지만 뇌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또 첫 아이거나 이럴 때 진통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그 좁은 산도 안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저산소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저산소증이 오면은 뇌성마비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폐증도 올 수가 있는 거죠.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예, 뇌 손상을 통해서 자폐증으로 이어진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진통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태변도 흡입을 하게 되고요. 또 뇌출혈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도 뇌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어나서 또 뇌망염이나 뇌염 같은 이런 질환에 걸리더라도 후유증으로 자폐증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또 홍역, 풍진, 볼거리 이런 백신을 만들 때 보존제로 수은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허. 이 수은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수은은 신경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도 자폐증이나 이런 뇌 손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네. 쭉 보니까 환경적인 원인이라는 게 결국에 수정란이 형성된 이후에 태아의 그 뇌가 형성될 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태어날 때, 태어난 후에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경우에 이제 자폐증으로 연결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리되어 네,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네. 캘거리 대학에서 수은이 신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실험 결과인데요. 네네. 이게 신경세포인데 수은을 몇 방울 떨어뜨리니까 수초가 다 벗겨지면서 신경 변성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근데 우리 신경은 이런 신경 섬유에 이게 신경 수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경 전도율이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배나 차이가 네, 나요. 네. 그래서 이런 수은 독성이 가면은 뇌 기능이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어요. 네. 시냅스 기능이 완전 망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폐증의 신경 생물학적 소견인데 이제 많은 원인들이 있고 또 증상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정리를 6가지로 해주신 네, 거네요. 네, 예. 첫 번째로 세로토닌 수치가 일반인보다 높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예. 거네요. 세로토닌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는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 자폐증을 치료할 때 세로토닌 수치를 줄여주니까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폐증을 겪고 있는 환자가 일반인보다 조증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가요? 아, 조증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원시적인 반사작용이 남아있다. 이건 예. 뭔가요? 예.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존을 위해서 엄마 젖을 이렇게 찾아간다거나 네. 또 놀라면 깜짝 놀라는 이런 반사를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있다가 네. 결국은 두뇌가 발달이 되면서 저런 기능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원시 반사라고 하는데
자폐증 아이들은 상당히 큰 아이인데도 이런 반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생존을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군요. 예. 세 번째로는 머리가 크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머리가 큰데 이제 비효율적으로 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뇌가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은 시냅스가 일정 기간 이렇게 쭉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네. 또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가지치기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하. 근데 이 자폐증은 이 가지치기가 잘 안 돼가지고 머리가 큰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뇌가 일반인보다 크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보통 이 시냅스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냅스가 너무 많으면 이게 비효율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꼬이고 얽혀가지고 정보 처리가 잘 안 돼서 오히려 신경 회로가 이상이 생기는 경우죠. 네. 그래서 시냅스 수는 우리가 보통 태어날 때 성인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년기를 지나면서 이게 한 2배 정도로 증가했다가 다시 성인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이 자폐증 아이들을 잘 보니까 이 시냅스가 2살, 4살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보통 아이들보다 5 내지 10% 가량 더 크게 머리가 커지다가 그 다음에는 성장이 둔화되어서 성인이 되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더 큰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시냅스가 성장을 하긴 하는데 전체 뇌가 골고루 성장을 하는지 네. 일부분만 성장하는지를 보니까 이게 우리 뇌의 모델인데 이 네. 전두엽하고 여기 측두엽 있죠. 네. 이 부분만 비대칭적으로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지금 뇌가 이 바깥에 보면은 요 보이는 부분은 다 세포가 있는 회백질인데요. 네, 회백질군요. 예, 그 안에는 신경 섬유가 있는 백질입니다. 근데 이 백질 부분이 더 커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폐아들 중에서 실행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두엽이 네. 비대칭적으로 크더라는 얘기죠. 아하. 그 다음으로는 뇌 형태와 세포 구조가 다르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자폐아의 문제는 사회성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 사회성과 정서를 담당하는 뇌 부분이 여기는 편도체, 해마, 대상회, 뇌량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변연계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이 변연계의 세포 구성을 잘 보니까 세포들의 사이즈가 다 작아져 있고 시냅스도 작아져 있고 또 이 세포들이 좀 느슨하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이렇게 빽빽하게 패킹이 되어 있다는 거죠. 꼼짝달싹을 못하게. 그렇군요. 그리고 이 편도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편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감정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곳인데 자폐아의 한 50%에서는 이 편도체의 신경 해부학적인 구조가 달라져 있다고 일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아이들이 감정 처리를 잘 못하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이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뇌변연계가 일반인에 비해서 구조가 다르다. 예, 그렇죠. 예. 네. 그 옆에 보니까 좌뇌, 우뇌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같은데 네. 또 그거에도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네, 보통 사람들은 어느 중추가 좌뇌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좌뇌가 좀 더 크고 더 잘 우뇌가 활성화되는데 이 자폐인들은 우뇌가 좀 더 크고 더 활성화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폐인들마다 다 보면 언어 장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언어 장애의 원인을 보통 언어 중추가 좌뇌잖아요. 네. 이 좌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진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5번째로 살펴볼 거는 뇌파 이상, 뇌전증.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자폐아들의 한 3분의 1 이상에서 뇌파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간질이라고 부르던 질병이 네.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뇌전증이 됐습니다. 뇌전증이군요. 네. 한 3분의 1 정도에서 간질을 동반하더라는 얘기죠. 예. 마지막 6번째로 방추회의 활성화가 잘 안 된다. 예. 방추회가 이제 얼굴을 인식하는 영역인가 봐요. 네네. 네. 자폐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손이 사회성 결여. 내지는 사회성 상호작용의 결여잖아요. 이것을 담당하는 부위가 결국은 방추회 얼굴 인식 영역인데 사람의 얼굴이나 얼굴 표정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사회성 결핍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좀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 밑에 있는 그림들은 fMRI라고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인데요. 네. 지금 요 그림은 이게 우리 두뇌 모델인데요. 이 두뇌를 요렇게 잘라서 스캔을 하는 요렇게 거군요. 잘랐을 네. 때니까 여기가 이제 대뇌 부분이고 그러네요. 밑에 여기가 소뇌죠. 네. 여기 보라색 비슷한 부분이 결국은 방추회 부분인데 아하. 요것을 이제 요 모델에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면요. 네. 요게 이제 소뇌잖아요. 소뇌를 이제 빼내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네. 여기가 측두엽입니다. 네. 측두엽의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네.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죠. 네. 요 부분이 방추회인데 요 부분이 얼굴을 인식하는 영역인데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청소년하고 자폐증이 있는 청소년들의 네. fMRI 소견인데요. 이 빨갛고 노란 부분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고요. 요 파란 부분은 물체를 인식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인데 네. 정상 청소년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자폐증 청소년에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게 보이죠. 근데 그러네요. 물건을 인식하는 영역은 비슷하게 활성화되고 있죠. 어. 그래서 자폐증은 결국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 보니까 조금 재밌는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진으로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아, 예, 이거는 2002년도에 미국 정신과 학회지에서 네. 발표된 논문인데 이 영화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정상인하고 자폐증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가는 곳이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인들은 주로 눈 주위에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을 하더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자폐증 있는 사람은 주로 입 주위에서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도 인식을 잘 못하고 그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 없다는 그런 재미있는 연구죠. 네, 방추회가 활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물체를 인식하는 수준으로 사람을 본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볼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자폐증이 유전과 관계가 있다. 또 자폐증이 중추신경계하고 관계 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다 설명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유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한 6 내지 15% 네.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대체 원인이 뭘까 참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 자폐증과 이런 신체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 말초신경계라든가 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결핍되어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네. 또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런 균들이 자라기도 하고 음식 알러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엽산이라든가 철분, 영양소가 결핍되니까 또 증상이 심해지는데 이런 영양소를 보충해 주니까 자폐 증상이 현저히 좋아지더라는 그런 보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신체적인 문제의 바닥에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세포 수준의 어떤 대사장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얘기가 한 20년 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의학회지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한 80%는 이런 미토콘드리아 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일꾼이기도 하고 우리가 무병장수할 수 없는 이유인 이 미토콘드리아가 결국에는 자폐증에도 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인가 그렇죠. 보네요. 그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이렇게 생긴 세포 내의 소기관들인데요. 네.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먹는데 이 음식물을 잘게 쪼개서 결국 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빼내서 써야 되잖아요. 네네.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연산 회로다, 전자 전달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특이하게 DNA 자기 자신만의 또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이 전자 전달계를 활성화시키는 그 효소들을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에너지 생산이 안 되면서 전체적인 이런 문제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많다. 또 이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자폐증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또 신체 장애가 어떤 것과 함께 연관관계를 맺고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하는 판명 기준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원인이 네.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너무 복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어느 하나 분명한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브레인 매핑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됐다고 하니까 또 네. 기대가 되는데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뇌 손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술적인 것이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고 좀 개선할 수 있는 형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치료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아주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를 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치료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네. 예후가 훨씬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큰 차이가 네.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는 이 자폐증을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상세히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